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금리도, 환율도,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렁이는 게 어디서 출렁일까라고 보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죠. 또 하나 우리가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이 아주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복원 카드 20%로 한국 올릴 거야. 이게 또 한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1,500원까지. 과연 세상은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이 흐름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아서 우리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네. 지냈습니다. 교수님,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경제 정책이 바뀔 텐데 네. 이 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역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가히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절대적이다. 표현해보고 싶고요. 어쩌면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한국의 금리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시중금리도 미국의 시중금리에 따라서 연동되어 움직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도 자극을 받습니다. 또 금리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그토록 씨름하고 있는 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세계 전반에 걸쳐서 금융시장, 금리, 환율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그래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지금 아마도 일주일 내에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좀 거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엔 블랙록 채권 CIO 릭 라이더라는 게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네. 이런 월가의 핵심 인사인데 이거는 좀 더 기존의 관행을 깨는 인사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방법이 기존의 관행을 계속 깨왔죠. 예, 지금 재무부 장관 베센트도 예. 역시 정계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금융가에서 정말 관록 있는 인물입니다. 역시 블랙록 CIO 같은 경우도 정말 금융계에서 뭐 채권 왕이라고 불릴 만큼 채권왕.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채권 부문 본부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채권 왕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채권 왕은 어떤 보통 금리를 선호할까요? 낮은 금리를 선호하거든요. 그렇겠죠.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다, 비둘기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을 보면 전 연준 이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인물이라든가 적어도 어떤 정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측근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월가에서 데려왔다. 월가의 거물을 데려온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첫 어떤 사람이에요?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하나는 역시 금리 인하론자다. 금리 인하론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생각이 아주 똑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되게 재밌는데 이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미국의 경제와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오늘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에 발표가 된 성명서나 파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3%에 근접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2% 목표 물가랑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금리 인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더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갈 물가를 더 거다. 자극하니까. 네. 애써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높여놨는데 지금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다가는 네. 나중에 물가가 다시 치솟아서 뒤늦게 금리 인상을 다시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적절치 않아 보여요. 통화정책 메커니즘상. 그리고 그렇다고 미국의 고용이나 실물 경제가 안 좋느냐?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가 무려 4% 성장이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분기가 4.4, 그리고 4분기가 5.4%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5.4요? 예, 한국은 지금 1%인데 그러니까요. 30조 달러 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미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을 본다면 서둘러 금리 인하할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줘야 될 텐데 예. 그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통화정책 메커니즘상
많은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 이 영상 보신다면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저랑. 네. 그러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바꾸어 놓는 새로운 논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면접하는데 네. 이분의 논리가 그럴싸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2%라고 보느냐? 3% 정도의 물가 상승률도 미국 경제에 어울린다라는 논리를 펼쳐요. 아하.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목표 물가가 3.5%거든요. 원래 신흥국들이 고물가, 그렇죠. 고성장, 고금리인 것처럼 네네. 지금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물가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아, 성장률이 4%면은 물가 상승률이 3%면은 그거는 뭐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리즈너블한 거죠. 예, 그런 예. 새로운 논리를 내겠다는 것에 아. 트럼프 대통령이 임프레시브한 거예요. 아하.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왜 좋은 의견이냐면요. 그냥 나 당신 말 듣고 무작정 금리 인하 할게요. 이러면 금리는 인하될 수 있지만 세계적인 여론이 안 좋아요. 미국의 독립성이 사라졌다. 근데 이거 독립성이 사라지니까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좋은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굉장히 네.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의중을 표현해 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네. 역시 이분도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연준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디서 막 빼앗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아 오거나 1번, 채굴하거나 2번, 3번은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빼앗는 거 가지고는 채굴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갖고 있는 비축 자산을 가지고 소위 비트코인과 바꾸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이 갖고 있는 페더럴 리저브의 절대적인 비중이 금입니다. 네. 75%가. 그렇죠. 그럼 공식상 연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화 한다면 그걸 실현한다면 금을 팔고 코인을 사오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릭 라이더의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면접 중에서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임프레시브하다라는 표현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 여쭤볼 게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물가 상승률의 목표를 정할 때 경제 성장률하고 상관관계를 꽤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4% 경제 성장률이면은 물가 상승률을 3%로 잡는 게 이렇게 과도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통상 인도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 6, 7% 성장하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도 5, 6% 성장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4, 5%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세가 높은 나라는 가장 그 나라의 정상적인 목표하는 아름다운 물가 상승률을 우리처럼 우리 선진국들이 보통 2%예요. 그렇죠. 한국, 일본, 미국 다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흥국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알맞은, 그러니까 우리도 1970년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도 저축하면 10% 금리 받고 10%였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인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체제는 그렇게 올려도 된다라는 의견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한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본격적으로 작동시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네, 너무 중요한 표현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주식과 함께 자산인 것이고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혁명입니다. 그렇죠. 화폐를 그냥 디지털 화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주세요 하면 바꿔주잖아요. 예. 바꿔줄 때마다 1달러 1코인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받은 현금을 상당 비중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 1번은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미국 국채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거를 해서 이제 끌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유동성 공급 장치구나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신임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까지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는 막 발행하고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해주고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를 매입해주면 그렇죠.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죠.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중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고 빨리 발효를 시킨다. 이게 연준 의장이 맡은 책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 장세가 야기되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또 기여하는 대목이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인 값이 한참 오르다가 이제 한참 내려갔는데 비트코인 값이 다른 오를 가능성도 있나?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걸 상상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상이 음모론인가 하면서 음모론 입장에서 한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금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국가죠, 미국이. 왜? 여기저기 전쟁 만들면 돼요. 지정학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면 금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겠죠. 위험 자산이니까. 네. 지금 그런 모습인데 네. 결국 이렇게 바꿔놨다가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많이 사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격의 변화가 또 일겠죠.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걸 차기 연준 의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하나의 전략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전략에 가깝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될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러면 이제 단기 국채 미국의 신용도가 낮은 이 국채가 대규모로 또 전 세계에 뿌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너무 중요한 표현해 주셨고요. 역시 미국 국채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가 잘 매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차기 연준 의장을 블랙락 CIO를 영입한다라는 것은 블랙락의 대표인 레리 핑크한테 뭔가 부탁의 결도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줘라. 그리고 소위 차기 연준 의장이 또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뭐 채권 수익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상당 부분 배경으로 깔고도 있는 겁니다. 이 채권 담당자라는 게 의미가 있네요.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처음에는 관세 전쟁에서 그다음에 기술 전쟁에서 그다음에 결국 기축 통화 전쟁으로 나아가게 될 건데 네. 이 기축 통화 전쟁에서 결국은 앞으로 이 코인 부분이 결국은 또 하나의 세계적인 전쟁터가 될 거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이거는 사실 뭐 10년, 20년 내에 마무리될 청사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지구본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AI로 그려서. 예. 그러니까 지구가 둘로 쪼개지는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지만 이제 눈사람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붙어는 있지만 예. 그러니까 굳이 통화 패권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은 중국 우방국과 CBDC로 거래하고 미국은 미국 우방국과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그리고 중국은 CIPS라는 자국 중심의 또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고 미국과 유럽은 나름의 스위프트망을 여전히 이용하는 물론 교집합도 있겠죠. 이쪽도 이용하고 이쪽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떨어지진 않지만 눈사람처럼 붙어서 각각의 통화가 양분되는 모습.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를 장악하거나 빼앗거나 하기보다는 자기 영역에서 자기 땅에서 자기 통화를 거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리되어 전개되지 않을까.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분절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분절화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그 보면은 정세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동이 편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에서 미국 달러와 교환해 준다고 하면 불안한 나라일수록 불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른 속도로 빨려가지 않을까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당 부분 자국 통화가 대체된 나라들 예.
이런 나라들이 소위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들. 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자국 통화가 불안하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국가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외 여행이나 이렇게 나가 보면 노점상조차도 그냥 자국 통화보다는 달러로 결제해도 돼요. 그걸 더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그만큼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거예요. 네. 그런 나라들일수록 통화가 잠식되고 대체되는 경향성이 있다. 제3국 국가들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또 한 가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력이 있어요. 네. 그럼 이 노동력 이 인력들이 소위 송금을 해줘야 돼. 해외 송금을. 네. 근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줬어요? 금융망을 통해 송금해줬어요. 그렇죠. 수수료가 많죠. 수수료 많이 물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송금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이런 종류의 나라들에서 더 많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통화가 달러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현재 우리가 미국에 쓰고 있는 게 결국은 서버 비용 내지,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비용 내죠, GPT 비용 내죠, 제미나이 비용 내죠, 퍼블렉시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서서히 뭐냐면 페이스북 이런 게 달러로 결제하라는 게 요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플랫폼에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 하게 되면 네. 점점 더 이 달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표현을 소위 말씀하신 대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전 세계 통화가 달러로 대체된다. 예. 그러니까 상대국의 주요 취약국들의 통화가 사라져 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만큼 뭐 시너리지 이펙트를 미국에게 납입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 근데 이게 통화가 잠식되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한 가지 지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삐걱거림이 있어요. 근데 네.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야 됩니까? 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질문에 네.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뭐 쓰세요? 여러분 다 원화 쓰세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무역 결제하는 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외화 결제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 보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가 의결하는 한 해 국회 예산, 우리나라 정부 예산 700조쯤 되죠. 700조가 넘어요. 예. 그거 달러로 할 거예요? 원화. 지금 원화로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소비하죠. 월급 받죠. 기업들이 투자하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화가 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사용자 관점에서는 거대한 변화를 못 체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루 종일 소비하고 소득을 영위하고 하지만 네, 네. 우리 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일렉트로니컬하게 통화가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네. 지금의 통화를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입니다. 네. 통화를 유지하되 화폐를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가장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결정을 가지고 환율 안정 뭐 등등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결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다 달러를 쓴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여러분들의 소비, 소득, 지출, 투자 이 모든 것들이 달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원화가 사라진다. 마치 한국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쓰는 느낌인 거예요. 언어는 있지만 그런 느낌이 바로 통화가 완전히 대체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금리 결정이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미국은 미국 중심의 금리 결정을 할 텐데 우리는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아닌데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네. 우리 경제는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인하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나 환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미국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이게 통화 주권을 잃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장착해야 된다. 네. 이것을 의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그 새로운 연준 의장이 만약에 블록넥 채권 CIO가 등장하게 된다면 금리는 인하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값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빠른 속도로 도입을 해야만 우리 통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결국 현재 우리가 달러는 청산 과정이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JP 모건이 하나요? 어디가 하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마 스테이블 코인의 유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26년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라고 규명하셔도 좋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서클이라든가 테더라든가 몇몇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을 더 익숙하게 기억하실 텐데 정말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우후죽순 등장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글 코인, 유튜브 코인, 테슬라 코인 등등등 등장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법제화가 안 돼서 그렇죠.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국내 유통 매장들의 상품권들이 있죠. 네. 이것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럼 네. 예를 들면 롯데 코인, 이마트 코인, 신세계 코인, 삼성 코인 이 수많은 코인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스테이블 코인끼리 교환이 되는지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발행 주체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의견드립니다. 2026년을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의 한 해로 봐야 된다.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신데 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미국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까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는 경제전망의 저자잖아요. 제가 책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매년 그 경제전망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무슨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런 식으로. 근데 2026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스테이블 코인 전쟁 2026년 경제전망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은 스테이블 코인 경제 전쟁이다. 네, 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본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양상은 일단 마치 스테이블 코인 춘추전국 시대처럼 정말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할 것이고 네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춘추전국이 되든 춘추전국 할아버지가 되든 얼마나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든 상관없습니다. 더 좋습니다. 어찌됐든 미국 국채를 매입해주는 기능을 하고 그렇죠. 달러라이제이션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통화패권 전쟁의 결에서도 다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을 더 염원할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추론도 하나 하고 있는데 추론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추론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의 의견은 2025년에는 소위 관세 전쟁이었어요. 네. 지금은 다소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나리오와 거의 일치합니다. 관세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있어요. 네. 이 시나리오가 왜 그러냐면 관세 전쟁으로 위협해 가지고 대미 투자를 약속받아요. 그럼 미국에서 투자하고 기업이 생산을 하고 이제 제조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일 때 유리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여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판 플라자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과 결합한다든가 우리나라하고도 환율 협상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원화 약세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까지 가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환율 전쟁 다음은 뭘까? 무엇을 가지고 세계 주요국들에게 압박을 가할까? 저의 의견은 여기서 한 가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맞아요. 예를 들면 상호 관세 깎아줄게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네. 혹은 품목별 관세 깎아줄게 기업들한테 압박하는 거죠. 품목별 관세, 반도체 관세 깎아줄게. 철강, 알루미늄 관세 깎아줄게. 품목별 관세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엄청난 유동성 공급 장치가 될 것이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이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추론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음, 이게 보여지는 방향이든 보여지지 않는 방향이든 그런 식으로 저는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화 결제, 무역 결제 하는 거 지금 달러로 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하면 돼요. 예. 그 기업들도 좋아요, 사실은. 수수료를 많이 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내수용 통화를 우리 외국과 미팅하고 회의할 때 정상회담하고 할 때 영어 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역 결제, 외화 결제 달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화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어를 가지고 하듯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급 결제 금융 거래는 한국 돈으로 해야 된다. 그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춰야만 그걸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관세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이건 한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의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강력한 하드 파워에서는 군사적인 거지만은 경제 전쟁에서는 시작됐다고 봐야죠. 관세, 기술, 결국은 이 기축통화 전쟁인데 기축통화 전쟁에서 수단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좀 넘어가 보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를 한국 국회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25%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올릴 것인지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저는 배경을 한 6가지로 좀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는데 가장 저는 유력한 후보는 그 추론할 만한 근거 중에 하나는 역시 미 대법원 판결을 앞에다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럼 상호관세 판결이 만약에 무효야 하게 되면 EU 뭐 일본도 마찬가지, 세계 대만도 마찬가지, 미국과 그 상호관세를 깎기 위해서 무역 협상했던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이런 국가들이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 절차를 빨리 추진하라.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EU도 마찬가지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상호관세가 무산될 수 있으니 지금 대미투자 약속 받았던 거 그거마저 무산되면 대혼돈이 오고 정치적 지지를 못 받겠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관세가 무산될 걸 염려해서 그걸 디폴트로 깔고 대미투자를 완전히 뭐 법제화하는 명문화하는 그런 절차를 좀 촉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가장 중요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 법으로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거니까 내 행위가 정당하다. 이런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사실은 이런 한미 투자 이런 거를 법률로 만들면 우리 스스로가 나중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국회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어떤 정치적 입장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 정부 혼자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입법부와 동의하에 우리 국가적인 의제를 결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요. 오히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죠. 그건 약속이니까 그럴 정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명문화하기보다는 예. 대법원 판결을 좀 봐가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화량 증가와 원화 약세와 환율 이것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데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량이 증가해서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이 환율의 문제의 본질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를 제가 지금부터 이 방송 중에 나열하라고 하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1000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요인만 그것을 딱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상황 하에서 2025년 말 26년 초의 상황 하에서 가장 이 환율을 결정짓는 지배적인 기여도가 높은 변수가 무엇일까? 그게 통화량 증가율의 차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리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미국도 돈을 뿌리고 있고 한국도 뿌리고 있습니다. 둘 다 뿌리고 있는데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뿌리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통화량 증가율의 개념이에요. 증가 속도. 예. 네. 그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에는 4%대고요. 우리나라는 개편 한 달 직전에 개편했는데 개편 전 기준으로 8.7%였어요. 그러니까 매월 전년 동월 대비 미국도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빨리 증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던 국면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그럼 몇 퍼센트쯤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량은 다소 통화 정책 관점이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이 따로 있는데 이 재정 정책을 포함한 것은 보통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일본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최근에 금리를 인상해 봐야 0.75%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재정의 힘으로 많은 양적 완화가 아닌 확장 재정의 힘으로 유동성 공급은 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일본과 맞바로 비교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과 이 원달러 환율 관점에서 뭐가 더 영향을 주고받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미국과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로 비교하는 것이 한국이 통화량 증가량이 미국이 4%, 한국이 8%. 한국의 통화량 증가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외환 당국인 거죠. 네. 그런데 이 통화량 증가율을 이끄는 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향도 있고요. 네. 뭐 그밖에 기획재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개입 규모라든가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뭐 달러를 사고 팔고 한다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통화량의 결정을 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건 어쨌든 한국은행의 뭐 통화 정책 방향, 소위 얼마만큼 통화량을 늘릴 것이고 얼마만큼 금리를 결정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표현을 많이 해드렸지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여러 기자회견이나 발언을 하시는데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왜 자꾸 해외 주식 비중 늘리냐? 기업들은 왜 수출액 많이 돈 벌면서 그거 달러로 안 갖고 들어오느냐? 국민연금은 왜 해외 주식 비중만 늘리느냐? 이 자꾸 한국은행의 범위 밖의 요소 이것들도 환율을 결정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요소를 계속 거론하면 뭐 합니까?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 그 정책하에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증가는 어떻게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시중금리, 소위 돈을 시중은행한테 빌려줄 때 쓰는 금리가 기준금리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같은 것들이 적용되면서 네. 시중금리가 결정되어지죠. 그렇죠. 저축금리, 대출금리. 네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결정 내려지고 시중금리가 결정 내려지면 여러 투자자나 저축자들의 저축 심리, 투자 심리가 돈을 이동케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확 증가하는 거죠. 여기에 재정 당국의 재정 투입, 재정 투입에는 소비 쿠폰도 포함되고요, 추경도 포함되고요, 국채 발행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합하면 이제 유동성이라는 표현까지 들어서는데 이런 총 유동성이 빠르게 늘어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적정한 통화량을 유지시켜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아까 드렸었던 것 중에 금리 결정을 통해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화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도 또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것
통화량을 결정짓을 수도 있지만 그 외적인 나머지 요소들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너무 또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경제 왜냐하면 성장이나 그렇죠. 우리 한국 경제가 작년에 1% 성장했고 네. 올해 기재부의 전망치가 2%니까요. 네네.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리를 여기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2.5%인데요. 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성장률이 2%가 채 안 되는데 금리는 2.5%란 말이에요. 여기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기업이 판단도 있는 거죠.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량을 아예 줄이자고까지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 속도에 거의 발맞춘다면 환율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뭔가 이게 증시가 폭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자영업은 IMF 때만큼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현재 우리 한국 경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죠? 한국은 K잖아요. 음, K를 걱정해야 됩니다. 저는 K를 K자 걱정해요. 성장.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일단 총량적인 성장률도 레벨 다운되고 있죠.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 근데 올해 성장률 2%라고 하는데 이 2%가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전년 대비 GDP 증가율인데 전년 경제가 폭삭 망했수다 경제인 거예요. 1% 성장률이면요. 우리나라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1980년 오일 쇼크 때. 그렇죠. 그리고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예.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네. 이 4번의 경제 위기 때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198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5년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정치적 불안이라든가 뭐 윤석열 정권도 컸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다 작용해서 그만큼 어려운 경제인데 그때의 GDP 대비 증가율이 고작 2%다. 이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낮은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증가율을 보면 30%대입니다. 네. 자, 한국 경제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1.5% 성장하는데 근데 어떤 특정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30%, 40% 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삼성전자와 몇몇 기업들이 아니면 삼성전자 혹은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주요 기업들이 아니면 그걸 빼고 우리 한국의 GDP를 추산해 보면 정말 엄청난 역성장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K자형 구조고요. 특히 고환율 속에서 이런 수출 대기업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성과급 파티를 벌였습니다. 예. 근데 정작 중소기업들은 수입업체잖아요. 그렇죠. 수입에다가 일부 가공해가지고 이 수출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구조인데 이 엄청난 마진율 축소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어요. 네. 더더군다나 이 환율까지 만나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체 총량적인 경제는 보면 1%, 2% 성장한다라고 하지만 몇몇 수출 대기업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물론 그거마저 없으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의 성장세를 제외해놓으면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 회복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코스피나 주가지수에도 나타나죠. 몇몇 종목들만 우상향 강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갈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K자형 경제고 그러면 이쪽 몇몇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나머지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러면 소득 격차로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소기업들의 격차는 양극화는 국민들의 양극화로도 전개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전혀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네. 2% 나는 마이너스인데 그런 경제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문제점은 K자 그 자체다.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유의미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의 그 절대량의 수치, 성장 속도와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경제 성장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광석 교수님 듣고 미국의 기본 세계 전략이 뭔가, 거기서 환율, 관세, 스테이블 코인, 기축통화 전쟁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경북대학교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그래서 AI가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손정희 일본은 그 회장이 우리 집에서 금붕어를 키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고 금붕어가 있는데 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곧 AI가 두뇌로 보면은 사람이고 이 금붕어가 사람인 거죠. 응?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거다. 과연 이랬을 때 금붕어 신세처럼 되어 있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요즘 미국 대학에서는 철학과 출신이 가장 취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AI한테 문제를 낼 수 있는 능력,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 개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질문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호기심을 갖는 인간을 어떻게 교육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열정을 갖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열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것인가.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AI 시대의 인간의 생존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로봇이 등장하고 나면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그 높아진 생산성에 맞게 우리가 삶의 소득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점점 더 숙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